시장을 판단하거나 할 때 실제 써먹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나아가서 본다면 다 적용돼요. 매수 타이밍도 좋고 매도 타이밍도 좋으면 선수지. 매수하실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매도하실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상승장에서 매수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런 폭락장에서 급락장에서 매수를 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부동산 절대 공식 5가지입니다. 지금 이 대혼란기일수록 시류에 편승하는 뉴스 기사보다도 가장 기본되는 밑바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원리란 말이 맞겠네요. 그거 좀 이해했으면 어떨까? 자, 첫 번째입니다. 제1원리는 제가 시장을 판단하거나 할 때 제일 실제 써먹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자주 써먹는 거예요. 파동 원리.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을 해 볼까요? 잔잔한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떨어지죠? 항상 있잖아요. 돌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돌이 떨어진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 물결의 파동이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쭉쭉. 그 지난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떠올라요. 이 파동 원리를 가지고서 많은 영상들 중에 또 전망들 중에 파동 원리를 활용한 영상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고양시 부동산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늦게 오르는 거다. 이 영상 혹시 기억나시나? 그게 파동 원리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안산시 부동산은 뭐 저점을 지나고 있다. 이게 다 파동 원리에 입각한 전망을 해드린 거예요. 네, 기억나신다고 하시나요? 왜냐면 서울이 막 뜨거운데 고양시 안 올라요. 저기 안산은 고양시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암흑기였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파동이 가는 데 있어서 서열에 입각해서 가는 거거든요. 돌이 여기 떨어졌는데 이 돌이 떨어진 자리 옆부분부터 파동이 가는 것이지 저기 뒷부분부터 움직일 수는 없는 법인데, 서열이 후순위인 지역들은 이 파동에 입각한 자신의 상승의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린 안 오르는구나. 서울만 오르고 끝나는구나. 그래서 내 순서가 다가오는데 이거는 가망이 없어. 해서 이제 뭐 팔거나 이런 거를 막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막 부동산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부대방법 구독자분들 중에 뭐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으신 분이 뭐 없을 수는 없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분들은 그냥 큰 욕심은 없어요. 다만 어렵게 번 돈이니까, 이게 돈 버는 게 뭐 쉬운 게 어딨어. 특히 어렵잖아요, 돈 버는 일은. 이렇게 소중한 돈을 정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정도 차원이지, 이거를 화천대유의 반만 튕겨주세요. 이런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큰 돈을 못 벌지라도, 또는 최소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았더라도 매도 타이밍만큼은 올바르게 잡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수 타이밍도 좋고 매도 타이밍도 좋으면 선수지. 그건 선수예요. 하지만 매수 타이밍도 나빴고 매도 타이밍까지 나쁘면 망하는 거예요. 최소한 매수든 매도든 둘 중에 하나라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고양시나 안산시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은 뭐 불장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참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19년도 때 한 여름 지나서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안산시, 고양시를 언급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려 왔던 거는, 이 파동이, 왜냐하면 서울에 만약에 이렇게 조그만한 돌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한 돌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말씀처럼 고양시, 뭐 안산까지 이 파동이 안 가거나 체감을 못할 정도로 약한 파동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 떨어진 돌이 큰 돌이었다면,
그거는 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또 항상 하는 말이 또 등장하는데 뭐냐. 나는 고양시의 아파트의 어떤 매수나 매도를 재고 있어요. 그분은 나는 고양시가 나의 관심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고양시만 봐. 서울은 관심이 없어. 거긴 다른 세상 얘기라고 그냥 딱 결부를 짓는 거예요. 또 똑같이 서울에서 만약에 뭐 은평구의 어떤 아파트를 매수나 매도를 막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쳤을 때 그분이 압구정동 시세를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부동산은 지금 7억에서 10억짜리 부동산이고 압구정동에 50억, 60억, 70억짜리 부동산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봐요. 거기서 매물 흐름이 어떤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지 어떤지 아예 안 봐요. 근데 뭐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여파가 다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동산 절대 공식 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적었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이 파동 원리는 지역 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다면 다 적용돼요. 소형, 중형, 대형도 똑같아. 그래요, 김로인님. 고무줄 기차 원리랑 비슷한 얘기죠. 그쵸, 맞아요. 고무줄 기차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 기차 원리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 3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자병법 유튜브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됐던 그 계기가 됐던 영상이 있어요. 고무줄 기차.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아마 3년 전 영상인데 보신다면은 지금의 어떤 흐름과 일맥하는 게 참 많구나 이렇게 보실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중대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근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지역이 고양시였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파동이 늦게 찾아올 수밖에 없던 지역이었고, 거기서 만약에 대형을 갖고 있다고 봅시다. 대형을. 그러면 지역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불리한 요건이고, 또 뭐예요? 평수 자체도 소중 대순서로 움직이니까 평수도 대형인 거야.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상승의 핸디캡이 있고 지연된다는 거죠. 상승 타이밍이. 또 면적도 이렇게 불리한 거죠. 또 연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포자기했던 분들이 막 헐값에 그 지금 뭐 고양시나 안산에 그런 대형 아파트도 이렇게 특히 고양시가 심했는데 불과 한 1년 반 전 시세만 놓고 보더라도 그 파신 분들 지금 두 다리 뻗고 못 주무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팔아서 잘 대응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팔아서 또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사거나 또는 뭐 전세를 갔다거나 잠깐 돈을 들고 있어 보자 했다거나 지금 잠을 주무실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 파동 원리 일단 돌이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근데 이 돌이 떨어지는 자리가 항상 뭐예요? 서열 관계상 이 위쪽 상위 서열 특히 뭐 최상위 예를 들면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눈다면은 도심권에서는 용산이겠고 뭐 이 서부권에서는 이게 뭐예요? 뭐 마포 마포 특히나 뭐 한강변 이때 뭐 공덕역 주변 그다음에 뭐 서남부는 목동 동남권은 당연히 강남일 거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서 딱 떨어지면 이제 쭉쭉쭉 퍼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뭘 우리가 캐치해야 되냐? 돌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뭐예요? 돌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 얼마나 큰 돌이 떨어졌는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뭐냐? 초보자분들이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초보자분들은 돌이라는 게 있어? 돌은 뭐고 물은 뭐지? 돌은 돌이고 물은 물 아닌가? 어디 뭐 돌이 떨어졌어? 근데 그거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이죠. 아예 그냥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에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올 초에도 많이 올려드렸던 게 압구정동 신고가를 예의주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압구정을 쳐보시면은 그동안 압구정 올려드린 영상만 4개가 넘을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 압구정이 움직인다. 근데 움직이는 폭이 예사롭지 않다. 이 여파가 단순하게 압구정동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다 번져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돌이 떨어진 자리를 확인하자. 매수하실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매도하실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동 원리를 또 뒤집어서 본다면 이 상승장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이 각도에 비례하는 또 낙폭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웃긴 건 올라가는 것도 순서가 있지만 내려가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상위 서열 부동산이 먼저 빠질까요? 강북에 또는 뭐 빌라 이런 게 먼저 빠질까요? 어떤 게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어떤 게 먼저 신호를 보내줄까요? 우리한테. 이거는 아셔야 돼. 매도 타이밍을 나중에 혹시라도 뭐 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근기간 내에 가장 큰 하락이 나왔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근기간 내에 언제예요? 가장 큰 하락이 나왔던 때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이제 봤을 때 정말 일시적인 조정 말고 큰 하락. 그죠? 리먼 사태, 소나무님, 리먼 사태. 2008년도 하반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강북에 빌라가 많이 빠졌습니까? 아니면은 강남의 타워 팰리스 이런 게 많이 빠졌습니까?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먼저 신호를 줬죠.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죠. 올라가는 것도 순서가 있고 내려가는 것도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남은 뭐 다른 세계, 다른 동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봐야 돼요. 거기서 참 많은 신호들을 보내줍니다. 너무나도 좋은 힌트들. 이거는 왜냐하면 그 강남의 초대형, 초고가 아파트들의 이런 움직임은 실거래가 딱 뜨면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것보다 확실한 자료가 어디 있어.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파동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타이밍을 잘 잡기 바라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게 참 설명하면 끝도 없이 계속 가지가 치고 나오네. 그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뭐냐? 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폭락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안 보실 분들 꼭 보세요, 그거. 근데 결론만 제가 드린다면 곤두박질 치는 장세가 만약에 온다면은 그 타이밍에 팔아버리면은 빵점. 그리고 그거를 그 모진 시기를 버티시는 분들은 한 70점에서 60점 그리고 100점이 있다 그랬죠. 100점. 100점이 뭐였죠? 100점이 뭐였죠? 곤두박질 치는 장에서 100점의 대처법은 뭐였죠? 하나 더 사기가 아니라 상급지 부동산을 갈아타는 거. 왜냐하면 이 계단폭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올라갈 때 계단폭과 내려갈 때 계단폭이 달라요. 여러분, 계단폭이 다르다고. 서열이 뒤집어지지는 않지. 하지만 상하가 있다고 했을 때 지역적인 서열입니다. 이 서열이 있다고 했을 때 올라갈 때 서열 격차와 이 시세 격차와 내려갈 때의 시세 격차가 달라요. 그 말은 뭐예요? 위쪽에서 더 많은 폭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올라가는 무리보다 이게 훨씬 더 가벼운데 금전적으로 가볍죠. 이게 폭이 좁아졌으니까. 근데 뭐예요?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지.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뭐 IMF 같은 기회가 한번 더 오면 내가 진짜 한번 멋진 매수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하는 말은 뭐다? 그분은 못 산다. 왜냐면 올라갈 때 매수가 가장 기초적인 경험이라면 내려갈 때의 매수는 고수의 영역을 뛰어넘은 신의 영역이에요.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는 장세에서 주가는 버틸 수 있을까요? 뭐 코스피 9% 만약에 뭐 10% 빠진다 칩시다. 그런 시국에 부동산에 매수한다? 못해. 상승장에서 매수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런 대하락장에서 폭락장에서 급락장에서 매수를 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비현실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도 공부하지 않고서 루트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대낙폭장이 만약에 언젠가 올 수 있죠. 온다면은 그때 제일 좋은 빵점과 70점과 100점 딱 세 가지로 나뉠 텐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각자 취할 자세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급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자 영상을 보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로 벌어졌을 때. 왜냐면은 한 번이라도 상상해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본 사람과 뭐야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구나. 왜냐면 여러분 진짜 급락장과 감당이 안 되는 하락장은 예고편 없이 바로 시작해요. 네? 뭐 가계부채가 심각하네요. 금리가 올라가네요. 연준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하네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대외적인 변수, 어떤 대외 글로벌적인 경제 리스크 이런 거 없이 큰 낙폭이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의 큰 낙폭이 온다라면은 이게 정말 글로벌적인 대경제 위기와 함께 엮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는 그러더만 그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냐? 첫째, 저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둘째, 네, 그거를 2024년도에 온다? 2025년도에 온다? 오히려 이런 말을 조심하고 아예 그런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건 맞출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인간이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냥 조정 이런 건 다 맞춰왔습니다. 다 맞춰왔습니다. 9.13 대책 나오고 참아라. 4개월 참아라. 다 맞춰왔습니다. 이거는 조정이라고 조정. 8.2 대책 나오고 참아라. 조정이라고. 근데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친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많이 지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글로벌적인 어떤 아주 큰 금융에서 시작되는 경제 리스크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니 우리가 예측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무당처럼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더 조심하셔라. 오히려 그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절대 공식 5가지 중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세 선행 법칙. 이건 너무 기초야. 너무너무 기초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제로 제가 어떤 재테크를 한다든지 또 상담 때 도와드린다든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전망을 도와드린다든지 할 때 실제로 써먹는 5가지예요. 자주 써먹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전세 선행 법칙. 전세가 뭐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세가 선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야. 초보자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에 선행하냐? 매매에 선행한다는 거죠. 매매. 그럼 뭐예요? 결국 뭐다?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으면 이제 매매 밑에 전세란 개념이 있잖아요. 뭐 전세가 더 비싸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매매가 움직일 때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의 문제예요. 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누가 수동적이냐의 문제인데 전세가 능동적인 성향을 더 많이 띄죠. 올라. 전세가 올라. 그럼 매매가 쳐다봐. 뭐야 왜 이렇게 따라와? 너무 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나 갈 거야. 야 너 이러다 나한테 잡히겠다 야. 매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매매 어떻게 돼? 그럼 나도 가야지. 이게 너무 쉬워. 너무 기초고 너무 기본인 것이에요. 너무 기본인 것이에요. 근데 제가 웃긴 건 과거에 지금 뭐 정확하게 그 몇 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뉴스 기사가 한창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 뉴스 기사의 주제가 뭐냐면 전세만 오르고 있다. 이런 거.
이게 언제적 뉴스가 한 15년도에서 한 그전 때 많이 나왔던 뉴스 그런 류의 뉴스 기사인데 매매는 안 오르는데 전세만 드립다 오르고 있다. 한창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네. 전세는 가는데 매매는 안 가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되게 웃긴 분석이지. 말도 안 되는 분석이죠. 전세가 가는데 매매가 이게 영우이고 무르익으면 이제 매매가 반강제로 올라갑니다. 이제 전세의 움직임을 매매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전세의 움직임을 봐야 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제가 되게 웃긴 건 만약에 이 영상 기억나십니까? 또 옛날 영상 얘기 나오는데 2년 반 전에 올렸던 영상 같아요. 향후 3년 내에 역전세 가고 전세 대란 온다 라는 영상. 이것도 많이 봤던 영상인데 그 19년도 초일 거예요. 그때는 온 뉴스에 역전세가 도배됐어요. 그래서 댓글에 올라오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전세가 안 나가요. 큰일 났네요. 저 어떻게 하죠? 전세 잘 나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가 안 나갔어요. 이거 불과 2년 반밖에 안 된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올린 영상이 3년 내에 역전세 끝나고 전세 대란 온다. 이거를 찍을 때, 여기 오프라인 강의할 때 찍은 영상인데, 그 눈빛을 저는 보고 있으니까, 앉아 계신 분들의 눈빛이, 저게 맞을까? 약간 반신반의하는 눈빛? 왜냐면 19년도 또 18년도 말하고 19년도 초에는 정말 전세가 힘든 시기였어요. 온 폭락론자분들이 역전세 이렇게 이제 치부하던 때였고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세 대란 얘기를 막 꺼내니까 사람들이 받아 적는 분도 계시고 괜히 왔나? 토요일날 집에서 쉴 걸 이걸 들으러 괜히 왔나? 이런 눈빛도 읽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전세가 오를 것 같은데요. 매매는 떨어질 것 같아요. 또는 매매는 안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전세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죠? 매매도 오를 거 이거 매매도 오를 텐데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랑 또 안산시가 등장하니까 이방 뭐 오픈한 지역이니까 계속 얘네 둘을 좀 이용해서 설명드린다면 이 매수 타이밍 팔면 안 됩니다. 사도 됩니다라고 전망을 해드렸던 것은 파동 원리라는 첫 번째 설명드린 파동 원리 하나만으로 진단을 내드린 게 아니에요. 파동 원리 하나만으로 저점을 찍어드린 게 아니라 파동 원리도 있었고 전세가 고양시나 잘 보세요 여러분. 매매만 떨어졌던 게 아니에요. 전세가 맥을 못 쳤지. 스물스물 계속. 그냥 좀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세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세입자분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일단은 내가 집은 안 사더라도 돈을 못 벌지라도 전세값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앞으로도 벌어지겠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앞으로도 유지되겠지. 이렇게 그냥 단정 짓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전세가 약세를 보였던 곳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그냥 청약이나 기다려볼까? 전세 살면서 이렇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던 상황을 보여줬었고 그 전세가 오른다는 것은 첫 번째 매매가와의 격차. 이거 뭐라 그러죠? 갭.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 이 갭이 굉장히 중요해요. 갭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집을 살 때 시집주자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사 두시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그쵸? 이거를 일명 갭 투자라고 하는데 갭 투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진짜 갭 투자. 사실 진짜 갭 투자. 진짜 진정한 갭 투자가 있고 두 번째 무늬만 갭 투자가 있어. 껍데기만 갭 투자. 이건 뭐냐? 대출이 안 나와. 지금 당장 어떻게든 뭐든 사연이 있어. 그래서 뭐
일단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내가 당장 내가 가진 돈으로 이룰 수 있는 첫 스텝인 거예요. 이런 분들까지 가세하면서 전세가 올라버리는 일이 벌어지면은 바로 매매로 전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죠, 원리. 이 원리를 모르면 큰일 나. 정말 큰일 나요. 매수든 매도든 이 타이밍을 잘 포착하셔야 돼. 이 타이밍을 잘 포착하셔야 돼요. 투자자분들은 매매가가 있고, 잠깐 한번 적어볼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매매가가 있습니다.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가 있어요. 전세가. 요거를 딱 빼보면 그래 뭐 투자금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누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면은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이게 2억이고 이게 1억이면 투자금은 1억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제가 성향과 그 습성을 설명드릴게요. 대중들의 뭐냐? 나는 시립주자예요. 시립주자. 난 들어가 살 거예요. 거주하려고 집을 보고 있어요. 매매로. 이분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뭐 보냐면 매매가. 이 2억이라는 저 숫자, 저 금액이 적정한가 안 한가. 그리고 두 번째,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오로지 이 매매가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시립주자분은.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뭐에만 관심가 있냐면 요거 투자금. 투자금. 나는 예산이 1억 있어. 난 예산이 5천 있어. 나는 예산이 1억, 뭐 1,000만 원 있어. 이렇게 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금만 봐. 이 둘 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립주자든 또 투자를 하신 분이든 언젠가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매도를 한다면은 누가 내 거를 사줘야 매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매도하기 전에 매수했다고 치고 매수하시기 전에 사기 전에 샀다고 치고 나중에 내가 이제 팔 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팔기 위해선 누가 내 걸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기 전부터 나중에 내 물건을 사줄 사람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내 물건을 사줄까? 그 사람이 실거주자일지 아니면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사주려고 하는 갭투자일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시립주자든 투자자분이시든 매매가, 전세가, 투자금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돼. 다 보셔야 돼. 실수 나와. 똑같이 아파트 8억짜리, 10억짜리도 갭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전세가 다 다르고. 그 얘기. 요 한 수만 더 보면 여러분들의 실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한 수만 더 보면 돼, 한 수만. 두 수도 필요 없어. 한 수만 더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전세 선행법칙. 전세가 매매에 선행하니 전세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작년에 그 임대차 2법 또 올해 이제 3법 통과되면서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었고 또 임대차 2법 얘기 작년에 나왔을 때도 단순히 전세가 많이 오를 겁니다. 이 설명을 끝난 게 아니라 전세가 많이 오를 건데 매매가까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이 설명을 드렸던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신 겁니다. 부동산 절대 공식 5가지 중에 세 번째 법칙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 수급 선행 법칙. 무슨 소리냐? 서열의 3대 요소가 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가격 변화는 그냥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게 돼. 이거야. 이게 지역 서열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매물 적체 상황만 우리가 놓고 봐도 가격 변화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냥 쉽게 전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